자, 이번 시간은 소유권 관련한 쟁점들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소유권 얘기는 이제 소유권의 취득이라고 해서 부합이라는 개념하고 점유취득시효라는 주제를 같이 묶어서 보게 될 테고, 소유권의 내용 등에 관한 주제 봅니다. 그래서 소유권이라고 하는 거, 일단은 사용소유, 그 다음에 처분할 수 있는 권리, 물권 중에서 가장 완벽한 형태의 권리를 소유권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소유권의 취득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매매계약 후에 소유권 이전 등기 등이 이루어져야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이게 이제 기본 논리 구조가 되게 될 텐데, 지금 이제 토지 소유권의 범주 관련해서 이건 부합이라는 주제와 같이 연계가 되게 되는데, 부합이라는 게 그런 거죠. 떼어낼 수가 없다라고 했을 때, 어떤 두 개의 물건이 결합이 되는데 떼어낼 수가 없다라고 했을 때, 그 부동산의 소유자가 그 권리를 취득하게 되는 현상을 가리켜서 부합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수목하고요, 농작물이라고 하는 게 가장 대표적인 토지 소유권에 관한 부분이 될 테고, 그 다음에 건물에 있어서는 증축이라는 것이 소위 부합에 관련된 주제. 먼저 토지 소유권 관련해서요. 자, 토지 위에 갑이라는 사람이 X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라고 했을 때, 이 토지 위에 수목이 농작물이 있으면 이거 누구 거냐라고 하는 거, 이게 문제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수목이나 소유권, 수목이나 농작물의 소유권이 외부에 따로 공시가 되게 되면 토지 소유권에 부합하지 않고 그 권원을 가진 자가 권리를 취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부합이 되게 되면 당연히 토지 소유자가 이 수목 또는 농작물의 소유권을 가지게 된다. 이게 이제 기본 논리 구조가 되게 될 것이고요. 자, 경우에서 정당한 권원 없이 재배된 농작물 가운데서 수확기에 이르기 전 상태, 이것은 토지 소유권에 부합하기 때문에 이 농작물이라고 하는 것의 소유권도 토지 소유자가 갖게 된다. 또 하나가 정당한 권원 없이 재배된 식재된 수목이라고 하는 것도 토지 소유자가 그 수목의 소유권을 소유하게 취득하게 된다. 이런 논리 구조가 소위 이름하여 부합이라는 개념이 되게 될 것이고요. 자, 그리고 나서 지금 이제 정당한 권원에 의해서 재배된 농작물, 명인 방법을 갖춘 농작물이라고 하는 거, 이렇게 두 가지. 자, 이게 갑이 토지 소유자입니다. 근데 을이 농작물, 이 사람이 임차인으로서 농작물을 재배하게 되면 당연히 농작물의 소유권이라는 것은 누구한테? 을이라는 임차인에게 귀속되게 된다. 이렇게 이제 그림을 잡아야겠고요. 그럼 명인 방법은 플랜카드죠. 그래서 지금 이 농작물에 대해서 누가 재배를 했던 간에 이 농작물이 병거다라고 이렇게 플랜카드를 붙여놨다. 그럼 갑이 원래 이제 농작물의 소유자였다라고 할지라도 이제 플랜카드를 통해서 이 권리가 외부에 공시가 되게 되면 농작물의 소유권 자체는 병에게 귀속이 되게 된다. 이런 식의 얘기가 명인 방법을 갖춘 농작물. 똑같은 논리구조로 수목도 마찬가지로 명인 방법을 갖추게 되면 토지 소유권과 분리해서 독자적인 소유권이 인정이 되게 된다. 그리고 이제 한번 답이 됐던 게 이거 있었죠. 정당한 권원 없이 재배된 농작물. 그럼 원래는 누구한테? 토지 소유권에 귀속이 돼야 되는데 이게 수확기에 이를 정도가 되게 된다. 수확기에 이를 정도가 되게 된다. 그러면 이때는 수확기에 이를 정도가 되게 되면 이때는 자, 토지 소유권에 포함되지 않고 경작자가 그 소유권을 취득을 하게 된다 해서 요거 하나만 이제 사실 시험 문제 답이 됐던 것이고요. 이미 봤던 것처럼 정당한 권원에 의해서 식재된 수목의 집단 또는 명인 방법을 갖춘 수목, 그 다음에 좀 특이한 게 등기된 임목이라는 개념이 있죠. 그래서 등기된 임목 등도 바로 소유권과 별개, 토지 소유권과 별개의 것으로 취급을 하게 된다 해서 이 등기된 임목 얘기는 2차 과목 공인중개사법에서 논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중개대상물이라고 해서 부동산, 그 다음에 이제 일정한 준부동산, 이렇게 이제 크게 그림을 잡게 되는데 이 준부동산의 범주에 공장재단, 광업재단, 그리고 등기된 임목이라는 개념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나무에 대해서요, 만약에 명인 방법을 갖추게 되면, 플랜카드를 붙이게 되면 그것만, 나무의 소유권만 사고 팔 수가 있게 될 것이고요. 자, 나무에 대해서 만약에 소유권 보존 등기, 토지에 대해서 소유권 보존 등기하고 건물에 대해서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하게 되는데, 나무에 대해서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하게 되면 그게
이게 마치 등기된 토지, 등기된 건물처럼 취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있고 또 하나가 이걸 담보로 저당권도 설정을 할 수가 있다 해서 이게 이제 뒤에서 논의해야 될 부합이라는 개념과 같이 연계해서 살펴볼 주제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제 검토해 볼 주제가 실질적으로 1년에 한 문제 구성되는 게 상린관계라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상린관계라고 해서 서로 상자 이웃민자에서 서로 이웃하고 있는 사람끼리 일정하게 권리를 좀 양보한다 할까요? 이런 식의 개념을 상린관계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요 전체 묶어서 한 문제 구성이 되는 영역이 될 텐데 일단은 소유권의 의미 자체, 베이타드 권리에 대해서 세상의 모든 사람에 대해서 사용수익 그리고 처분권을 주장할 수 있다. 이게 기본 출발점이 되게 될 텐데 이런 소유권의 베타성을 100% 인정을 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터지게 되느냐. 자, 다툼이 끊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온 개념이 상린관계. 자, 상린관계 중에서 지금 주기상으로 그렇고 제일 유력한 문제는 주의, 토지, 통행권이라는 개념이 이슈가 되게 됩니다. 자, 맹지 얘기해야 되죠. 우리가 부동산 학기론 공부하다 보면 그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맹지라고 해서 도로와 접하고 있지 않아서 건물을 지을 수 없는 토지를 맹지라고 일반적으로 정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 맹지 관련해서는 두 가지, 이 맹지의 생명력을 불어넣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가 자, 요역지, 승역지라고 해서 뒤에서 공부할 주제죠. 도움이 필요한 토지를 요역지라고 용어를 씁니다. 필요할 요자를 써서 도움을 주는 토지를 뭐라고 한다? 승역지라는 용어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맹지 소유자, 요역지 소유자가 자, 승역지 소유자, 도움을 줄 토지 소유자와 협의를 해서 지역권이라고 하는 것을 통행할 수 있는 지역권, 예를 들어서 지역권 설정 계약과 지역권 설정 등기를 통해서 이 토지를 나눠주는 것도 가능합니다. 대신 이때 논의의 전제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 이 맹지 소유자고 옆에 토지 소유자 큰 도로, 공로에 접하게 되는 이 공로에 접하게 되는 이 토지 소유자 간의 협의가 있어야지 의사합치가 있어야지 지역권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때 이 옆에 토지 소유자가 지역권 설정 합의에 협조를 안 한다. 됐거든. 난 돈이고 뭐고 됐고 내 땅 밟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쌩까게 되면은 그때 이 사람 맹지 소유자는 뭘 주장할 수 있다? 바로 주의 토지 통행권이라는 것을 주장할 수 있다. 이런 주의 토지 통행권은 그 소유자를 만나서 대뜸 큰 소리로 주장하는 것은 아니고요. 법원에 청구를 하게 되죠. 그래서 법원에서 확인 판결이라고 하는 것. 너는 주의 토지를 나눠낼 권리가 있어라는 확인 판결이 있게 되면은 그때 확인 판결이 있게 되면은 그때는 뭘 주장을 자, 이 사람이 지역권 설정 안 한 것도 이 토지를 나눠낼 수가 있다. 요렇게 이제 그림을 잡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 주의 토지 통행권이라는 개념을 이제 가지고 보게 되면은 맹지 소유자가 자, 법원에 청구를 해서요. 자, 나눠낼 수 있는 권리, 주의 토지 통행권. 요 얘기하려면 잠시 옆으로 좀 세긴 하는데 판결의 종류를 한번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판결은요, 보통 이행 판결이라고 하는 게 가장 일반적인 얘기에 제일 많이 보게 되는 게 이행 판결. 법원의 판사가 피고한테 이행해라 라고 하는 판결. 이걸 이행 판결. 그 다음에 지금 이제 공부할 게 확인 판결이라고 하는 것이 있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가 형성 판결이라고 해서 판결은 총 세 가지로 대별해 볼 수가 있다. 그래서 이런 논리 구조입니다. 간단히 듣고 버리시면 돼. 이건 직접 시험에 안 나와. 갑과 을 사이에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갑이 을에게 등기를 넘겨주고 있지 않다. 그럼 매수인 을은 법원에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 소송을 제기합니다. 그래서 법원의 판사가 야야 갑 너 을한테 소유권 이전 해줘라는 판결을 내리게 되면 이걸 이름하여 이행 판결이라고 부르게 될 거고 이 이행 판결을 받은 을이라는 사람은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 이전기를 넘겨받기 위해서 뭘 하면 된다? 바로 판결문을 첨부해서 단독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하는 방식으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이런 게 이제 소위 이행 판결이라고 하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이게 일반적인 모습이고요. 자, 확인 판결이라고 하는 건 바로 주의 토지 통행권과 관련된 게 확인 판결. 만약에 맹지 소유자가 을이고 그 다음에 옆에 큰 도로와 접하고 있는 토지 소유자, 이걸 우리가 통행지 소유자를 갑이라고 한번 전제해
보겠습니다. 맹지에 대응하는 개념이 통행지라는 개념을 만들어내게 되는데, 자, 그래서 을이 갑을 상대로 해서, 자, 주의 토지 통행권 확인 청구 소송을 제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법원의 판사가 뒤에서 공부하게 될 일정한 요건을 충족했으니까 을은 이 문제 토지를 나다닐 권리가 있다라고 하는 주의 토지 통행권 확인 판결을 내려주게 되면은 이때 누가 바로 이 을이라는 사람, 이 판결문을 근거해서 이 통행지를 나다닐 수 있다. 이걸 우리가 확인 판결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형성 판결은 뒤에 공유물 얘기할 때 공부를 할 텐데, 자, 하나의 토지, 갑이 60%의 지분, 을이 40%의 지분을 가지고 있다라고 전제해서, 자, 지금 두 사람 사이에, 지금 공유물을 분할하기로 협의가 잘 되지 않았을 때, 갑이나 을이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을 때, 법원의 판사가, 야, 여기 너 600평, 예를 들어서 갑이 갖고 400평 을이 가져라는 식으로 판결을 하게 되면 이걸 형성 판결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행 판결이라는 것은요, 등기해야지 물권 변동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을이 갑을 상대로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에 대한 청구 소송을 제기해서 승소했을 때 이 판결문을 들고 와서 등기 넘겨받아야지 실제 소유권 취득하고요. 지금 형성 판결 같은 경우는 이런 개념이죠. 그냥 등기 안 해도 그 자체로 물권을 각각 취득하게 되는 것을 형성 판결. 확인 판결은요, 기본적으로 등기 자체가 안 되죠. 그 자체로는 등기가 안 되고, 특히 주의 토지 통행권은 등기 자체를 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나중에 우리 등기법 공부하다 보면 확인 판결 등을 가지고 판결문에 근거해서 등기를 하게 되면 물권 변동 효력이 발생하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판결의 종류, 미리 예습하는 거야, 나중에 형성 판결 얘기를 겁나 많이 하게 될 텐데, 그때 미리 예습하는 마음으로 형성 판결과 이행 판결과 확인 판결이라는 개념 미리 전제를 했고요. 다시 원점 돌아가서, 자, 상린관계, 이웃 토지와의 관계에서 주장할 수 있는 권리, 상린관계라는 개념이 있게 되는데, 자, 일단 요건 확인 청구 소송을 통해서 가능하고요. 만약에 맹제 소유자가 확인 판결에서 승소를 하게 되면은 그때는 자, 따로 이 등기 안 해도 이 토지를 나다닐 수가 있다. 그래서 이전 최대 3개예요. 주의 토지 통행권이 인정될 것이냐 여부. 자, 사안을 좀 정리하면 더 편리한 경우에는 주의 토지 통행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이렇게 이제 가야 될 것이고, 그리고 자, 충분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면 주의 토지 통행권 인정되게 된다. 이게 뭔 소리냐면, 자, 맹지가 있습니다. 맹지가 있게 될 것이고요. 통행지가 있게 될 것이고, 그리고 나서 도로가 크게 이쪽에 접하고 있다. 그래서 이 맹지 소유자가 이 큰 도로에 나다니기 위해서 여기를, 자, 법원의 판사가 넌 나다닐 권리가 있어 라고 판결을 해주면 그게 주의 토지 통행권 확인 판결이 되게 될 것인데요. 문제는 이쪽에 도로에 접해 있다고 한번 전제해 보겠습니다. 근데 1m 접해 있다. 그래서 건물을 지을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건축법에 가서 보게 되면 대지는 도로에 기본적으로 2m 이상 접해야지 건물을 지을 수 있다. 그래서 여기에 쓸데없이 접해 있는데 충분한 기능을 못하고 있다. 그럼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바로 이 앞에 토지를 나다닐 수 있는 권리가 법원의 판사에서 인정이 될 수가 있다. 그래서 충분한 기능을 못하면은 이때는 주의 토지 통행권 확인 판결 받아낼 수가 있고요. 다만 더 편리한 경우에는 주의 토지 통행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이건 별로 중요한 거 아니고요. 제일 기초적인 개념이니까. 자, 내용 관련해서 마지막으로 문제 구성이 이루어졌었죠. 그래서 일단은 주의 토지 통행권을 가지고 있으면 이 맹지에 대해서 사용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 보통 소유자가 되겠죠. 소유자 외에 혹시 지상권자나 전세권자가 있으면 그 사람도 이 주의 토지 통행권에 근거해서 옆에 토지를 나다닐 수가 있게 됩니다. 출제 포인트가 됐던 것이 범위예요. 자, 공로에 출입할 수 있을 정도이면 어떻다? 주의 토지 통행권으로서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 공로에 출입할 수 있을 정도이면 어떻다?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 요렇게 해석을 해요. 그래서 지금 당장 출입할 수 있을 정도면 가능하고요. 장래 토지용 상황을 고려하거나 이럴 필요는 없다라고 하는 거.
이게 주의 토지 통일권의 한 범주가 되게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통로 개설 같은 거 큰 의미 없습니다. 주의 토지 통일권자는 자신의 비용으로 통행제 통로를 개설할 수 있다. 마다니까 해준 것에도 감사한 일이죠. 그래서 대신 보도블록 설치하거나 이런 것은 주의 토지 통행권자, 맹제 소유자가 비용을 투자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고요. 자, 출제 이슈. 지금 주기상 제일 유력한 문제는 치료라고 하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의 토지 통행권 확인 판결을 통해서 이 사람이 나다닌다라고 했을 때, 자, 당연히 유상으로 해석을 하셔야 됩니다. 따로 얘기를 하지 않으면 어떻다? 유상으로 해석을 하셔야 돼요. 자, 그런데 우리 특수한 경우로서 원래 한 필지 토지에다가 토지 분할 때문에 이게 맹지가 됐을 때, 이 토지 분할로 맹지가 된 토지의 소유자는 무상의 주의 토지 통행권을 가지게 된다. 그래서 결론을 외우셔야 돼. 자, 이렇게 토지 분할 때문에 맹지가 돼서 무상의 주의 토지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 문제의 토지 소유권, 이 사람이 원래 갑이었는데 이걸 을한테 양도를 한다. 그러면 을도 무상의 주의 토지 통행권을 가지게 될 것이냐라고 했을 때, 이때 을이라고 하는 사람은 무상의 주의 토지 통행권 인정되지 않고요. 다시 유상이 되게 된다. 그래서 지금 과정을 신경 쓰시면 안 되고 마지막 결론만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26회 때인가에 마지막 나왔던 주제가 지금 장래 토지 용상을 고려할 필요는 없고 지금 당장 나다닐 수 있을 정도면 족하다. 이게 하나의 포인트가 됐었고, 지금 또 하나의 쟁점이라고 하는 게 뭐라고요? 바로 무상의 주의 토지 통행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부터 토지를 양수했던 사람, 이 사람은 다시 어떻다? 유상의 주의 토지 통행권을 가지게 된다. 이게 이제 출제 이슈. 그래서 뭐 나오거나 안 나오거나 문제. 나머지 나오면 이제 지금 통계적으로 충분한 기능을 하지 못했을 때 인정되고 더 편리했을 때는 인정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지금 당장 나다닐 수 있을 정도면 족하고 토지 분할로 무상의 주의 토지 통행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부터 양수했던 이 사람도 다 주의 토지 통행권을 갖기는 하지만 이들은 유상이 되게 된다. 요걸 이제 출제 포인트. 그 다음에 이제 이 주의 토지 통행권은 맹지여서 발생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의 맹지가 혹시 도로가 개설돼서 공로에 접하게 되면 당연히 어떻다? 소멸하게 된다. 따로 얘기 안 해도 당연히 소멸하게 된다. 이렇게 가는 게 상린관계 첫 번째 출제 포인트.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담장 등의 설치. 자, 인지사용청구부터 먼저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큰 의미 없고요. 지금 8년, 16년 사이에 지문 2개인가 구성되고 말았어요. 그래서 자, 이웃토지, 인지라는 게 이웃토지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일정한 경우에 이웃토지 사용에 대해서 사용을 청구할 수 있다. 그 얘기는 옆에 토지 소유자, 이웃토지 소유자는 사용을 허락을 해야 된다. 이게 이제 용어에 관한 부분인데 청구할 수 있다라는 게 청구권이 있고요. 형성권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해서 어떤 권리가 청구할 수 있다라고 민법에 되어 있는데 그걸 청구권으로 해석하면 그냥 부탁하는 것에 불과하고요. 형성권이라고 전제가 되게 되면 일방이 어떤 권리를 주장을 했을 때 그대로 법적 효력이 발생하는 걸 형성권이라고 부르게 되는데 일단 문장 가져볼까요? 자, 담장 축조 등의 목적으로 비주거용 토지 사용 청구를 받은 이웃 토지 소유자 그 사용을 허락해야 된다라고 해서 이런 경우죠. 두 개 토지가 있습니다. 이 중간 토지, 이런 사람이 갑의 소유가 있고 을의 소유가 있는데 을이 담장 등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이웃 토지를 좀 나다닐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하면은 사용 청구를 할 수 있고 상대방은 어떻다? 협력해줄 의무를 지게 된다. 담장 설치하는데 내 땅 밟지 마 이렇게 나가서 깐죽거리면 안 된다. 당연히 사용을 허락을 해야 된다. 다만 그것이 주거용이었을 때 어떻다? 그러하지 아니하다. 뭔 소리냐면 자, 갑 소유의 이 토지에 주택이 있다라고 해서 얘가 그런다고 담장 설치하는데 옆에 토지를 좀 이용을 하자. 그러면 사용을 허락을 해야 된다. 근데 이놈의 새끼가 그냥 점심시간 때 어떻게 문을 따고 방 안에 기어 들어오네? 물 마시러 왔다고? 이런 것은 어떻다? 허용되지 않는다. 주거용 건축물일 때는 그 사용을 거절할 수 있다. 별 의미는 없어요. 지문 자체가 거의 구성이 안 되니까. 그 다음에 전통적으로 많이 나왔던 주제가 담장 설치 청구권이라는 개념이 있게 됩니다. 담장 설치
청구권이라고 해서 자, 담장 설치 청구권. 자, 두 개의 토지가 있습니다. 어떤 이유로 인해서 담장을 설치를 한쪽에서 하고자 합니다. 그랬을 때 자, 이제 어떤 토지 소유자가 담장 설치를 청구하면 상대방은 협력할 의무를 지게 된다 해서 인접 토지 소유자로부터 통상의 경계표 담의 설치 청구를 받은 토지 소유자 통상의 경계표 담을 설치하는데 협력할 의무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한쪽에서는 담장 설치를 청구하고요. 상대방에서는 다 협력할 의무가 있다 해서 설마 시험 지문에 담장 설치를 청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요. 법조문에 그걸 그대로 내지 않습니다. 그걸 이제 해석을 통해서 다 협력할 의무가 있다. 이렇게 가야 될 것이고요. 자, 설치 비용, 설반 측비 이게 겁나 짜증나. 별것도 아닌데 계속 헷갈리는 게 설반 측비에서 설치 비용은 절반씩 부담하게 될 것이고요. 측량 비용이라고 하는 것은 면적에 비례해서 부담한다 해서 대가리 따서 설반 측비라고 하는 거 설치 비용은 절반씩 부담한다. 측량 비용은 면적에 비례해서 부담을 하게 된다라고 해서 자, 두 개의 토지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담장을 설치를 청구하면 상대방은 협력할 의무가 있다라고 했었고 그때 협력할 의무가 있다라는 얘기는 설치 비용 일단 담장의 설치 비용 자체는 절반씩 부담을 해야 된다 이런 취지고요. 그 다음에 자 이에 대응해서 자 측량 비용 우리가 이제 담장을 설치하려면 경계를 획정을 해야 되죠. 기존은 경계 있겠지만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측량 비용이라고 하는 것은 면적에 비례해서 부담을 해야 된다. 물론 이제 이 조항과 달리 자신들만의 약정이 있으면 그 약정에 따르게 될 것이다 해서 설반 측비라고 하는 거 하나 기억을 하셔야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격건축 보겠습니다. 자, 이격건축이 제일 마지막에 구성이 됐었는데요. 0.5m 이상 경내에서 건물을 지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갑소유의 토지가 있고 을소유의 토지가 있을 때 건물 지을 때 어떻다고요? 자, 0.5m 이상을 경내에서 건물을 지을 의무가 있다. 그런데 이제 이걸 위반했을 때 공사 중지, 건물 철거 등을 주장할 수 있는데 그건 시험에 안 나오고요. 특례조항으로서 공사가 완성이 돼 버렸다라든가 공사가 진행되고 1년이 경과가 됐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때는 뭐 한다고요? 바로 손해배상만 청구할 수 있다. 다시 갑시다. 이격거리 규정에 위반해서 옆에 토지 소유자가 건물을 짓게 되면 공사 중지, 변경 뭐 이런 것들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미 공사가 완성이 돼 버리거나 공사가 진행되고 1년이 경과가 됐다라고 한다면 더 이상 변경이나 중지 이런 것들은 안 되고요. 손해배상만 청구할 수 있다. 완성됐을 때 또는 1년 경과됐을 때 손해배상만 청구할 수 있다. 그러니까 문제를 구성할 때 앞에서부터 쭉 이렇게 뭐 0.5 반미터 이상의 거리를 경내해야 된다. 이런 것 나와주면 감사한 지문이고 주로 제일 뒤에 얘기 손해배상만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갑니다. 마지막 주제예요. 가지 또는 뿌리의 제거라고 하는 것이 있죠. 그래서 자, 두 개의 토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쪽 한쪽에 나무를 심어서 가지가 넘어서게 된다. 가지가 넘어오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때는 가지가 넘어오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때는 가지는요 제거 청구를 먼저 해야 되고요. 들어주지 않게 되면 그때 제거할 수 있고요. 뿌리는 그 밑에 이제 건물의 안전에 위해를 줄 수 있다고 판단을 해봐요. 그래서 뿌리는 임의로 어떻게 할 수 있다? 제거할 수 있다. 내용 아무것도 없어요. 내용 자체가 없고 이게 15-1 때 한번 나왔어. 그로 쭉 안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 상린 관계라고 하는 개념은 주로 이제 그나마 통계적으로 좀 많은 지문이 구성되는 것이 바로 주의 토지, 통행권이라는 개념이 좀 덩치가 있고요. 중간에 뭐 구질구질한 지문도 나올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아까 우리 봤던 게 설반측비라고 하는 것으로 대표했던 담장 설치 청구권이라는 개념이 하나의 이슈가 될 테고, 그럼 최근에 이슈가 됐던 것이 이격건축 관련해서 1년 지나거나 공사가 완료가 됐을 때는 손해배상만 청구할 수 있다. 이게 출제가 됐었고, 좀 오래전에 나왔던 것이 바로 가지는 임의로 제거할 수 없고 한번 제거 청구해야 되고요. 뿌리는 어떻다? 임의로 제거할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전에 예를 들었던 그런 거 있었잖아. 지금은 이제 단독주택이라고 치고 옆집에서 감 같은 거, 뭐 사과 같은 게 겁나 탐스럽게 잘 익어가고 있다. 그러면 이제 새벽 3시에 옆집 주인한테 전화해갖고
다 가지가 좀 거슬린다. 가지가 거슬리니까 어떻게 해라? 가지를 좀 제거해달라. 새벽 3시 반 정도에 전화하는 게 좋겠다. 열 이빠이 밖에. 그러면 확 끊겠지. 그러면 새벽에 나가서 뭘 하면 된다? 감을 따먹을 수가 있다. 요게 이제 가지의 문제고. 근데 뿌리 같은 경우는 굳이 전화할 필요 없이 어떻다? 자기 이제 건물의 안전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바로 제거할 수 있다라고. 별 내용은 없어요. 근데 이제 이거 알아두면 편한 거고 아니면 많은 거고. 대신 여기서 이제 상관계에서 가끔 시험 지문 중에 용수 지역, 용수 물에 관련된 일정한 이제 지문들이 구성이 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물은 신경 쓰시면 안 돼. 그래서 지금 물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농경사회에서는 좀 의미가 있겠지만은 지금 도해지 이런 데서는 물 서로 사용하고 이러는 것들이 현실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논의도 안 되고 다만 시험 문제를 구성할 때 지문 한 개쯤 툭 던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짜증내지 말고 그냥 물 먹이려고 하는 거니까 뭐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는 게 좋겠습니다. 자, 이 정도가 지금 이제 보셨고, 바로 이제 문제 가서 몇 개 쟁점들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작년에 29회 때 나왔구나. 자, 선과 너무 관련한 문제를 여기다 배치해 봤어요. 그래서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사람은 이렇게 좀 특이한 문제가 구성이 됐습니다. 선관 의무라고 하는 것이 이슈가 됐었죠. 그래서 이 선관 의무라고 하는 것은 소위 이제 물건을 가지고 있다가 돌려줘야 되는 상황에서 그 와중에 잘 보관하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배치하는 이유는 답은 이제 소유자인데요. 소유권자라는 사람은 저희가 갖고 있는 건데 누구한테 물건을 돌려주고 말고 할 성질의 것이 아니죠. 그래서 선관 의무니 뭐니 이런 개념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그래서 나머지 한번 볼게요. 임차인, 갑소유 X 부동산에 대해서 을이라는 사람이 임차인이 되게 된다. 그럼 이제 임차인, 이 부동산을 사용할 수 있는 건 별개의 문제로 임대차, 기간이 종료가 되게 되면 어떻다? 이것을 반환할 의무를 지게 된다. 이게 선관 의무라는 개념이 될 테고, 자, 전세권자 마찬가지죠. 뒤에서 공부하겠지만 임차권하고 전세권의 차이 한번 다시 생각해 볼까요? 자, 임차인은요, 등기를 안 해도 의사의 합치만 있으면 임차권은 발생하게 될 것이다. 근데 등기를 안 한 임차권은 소유자가 바뀌었을 때 바뀐 소유자에 대해서 뭐를 임차권을 주장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 이게 임차권의 기본 개념이 되게 될 것이고, 다만 임차권도 혹시 임차권 설정 등기라고 하는 것을 임차권의 설정 등기란 걸 하게 되면 그때 바뀐 소유자에게 임차권 주장할 수 있다. 그래서 결론이 뭐냐면 임차권은 등기 안 해도 성립할 수 있는 권리. 이에 비해서 전세권이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면 갑소유 X 부동산에 대해서 을이 전세권을 가지고 있다라는 얘기인 즉슨 반드시 뭐가 전제가 돼야 된다. 전세권에 관한 전세권의 설정 등기라고 하는 것이 있어야만이 어떻다? 전세권이 성립하게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신 이제 전세권을 그냥 머릿속으로 생각하셔야 돼. 우리가 보통 전세라고 얘기하면 그건 주택 임대차를 얘기하는 겁니다. 등기 안 해도 임차권은 발생하게 될 것이고, 대신 이제 주임법을 통해서 주민등록을 이전하게 되면 등기 안 해도 대항력이 발생하는 건 별개의 문제로, 자, 이 전세권 얘기 다시 와서 전세권은요, 자, 물권의 일종이에요.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등기라는 과정을 통해서 성립하게 될 것이고, 소유자가 바뀌면 바뀐 소유자에게 그 전세권을 주장할 수 있다. 이렇게 그림을 잡게 되죠. 그래서 이게 기본 구조. 전세권하고 임차권 설명드렸고, 전세권자도 결국은 전세권의 존속기간 만료가 되면 원래 전세 목적물의 소유자인 전세권 설정자에게 목적물을 반환해야 되고, 그때 잘 반환해야 된다. 이게 선관 의무. 유치권자 나와 있나요? 자, 오늘 유치권 관련해서 질문 한 개 있었죠. 유익비 상환 청구권 등을 통해서 유치권 성립할 수 있다. 근데 유익비 상환 청구에 대해서 상환기간 허용해주게 되면 그때는 더 이상 인도 고지권 행사할 수 없다 해서 아직은 공부 안 했는데요. 유치권이라고 하는 것은 채무자, 돈 갚을 사람이 자신의 채무를 변제하지 않게 되면 채무를 변제할 때까지 목적물 자체의 인도를 거절할 수 있는 권력을 유치권이라고 부릅니다. 그 얘기인즉슨 상대방의 채무를 변제하게 되면 어떻다? 잘 다시 돌려줘야 된다라고 하는 거. 이게
선관 의무라는 것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점유 매개 관계에 있어서 직접 점유자. 가볼까요? 또 용어. 자, 점유권 할 때 같은 거죠. 갑이라는 사람이 자신의 부동산을 을과 임대차 계약을 통해서 목적물을 누구한테 을에게 넘겨주게 되면 을은 직접 점유자가 될 것이고 갑은 뭐가 된다? 간접 점유자가 된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임대차가 종료가 되면 을이라는 임차인은 누구에 대해서 갑에게 이 목적물을 다시 반환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 이제 간접 점유 얘기는 앞에서 공부했던 이런 것도 있었죠. 임차인이 될 수도 있겠고 전세권이 될 수도 있겠다. 그래서 직접 점유자의 점유라고 하는 것, 결국 이제 그 기간 등이 존속 기간 등이 만료가 되면 다시 돌려주는 데서 선관 의무라는 개념 관련해서 좀 특이했던 문제. 그래서 선관 의무는 기본적으로 다른 사람이 돌려줘야 되는 것을 전제로 했을 때 성립하는 개념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답은 4번 이렇게 뽑았고요. 그래서 소유권은 자기 혼자서 사용 수익도 하고 처분도 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가 될 테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검토 드릴 주제, 이 문제로 가볼까요? 그래서 자, 보게 되면은 주의 토지 통행권이라고 해서 사실 상인관계에서 통계적으로는 가장 많은 질문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1번 주의 토지 통행권자, 나다니는 사람입니다. 담장과 같은 축적물의 통행에 방해가 되더라도 철거를 청구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네요. 자, 가볼까요? 자, 지금 통행지가 있고 맹지가 있게 됩니다. 자, 처음에 주의 토지 통행권 확인 판결이 있게 되면 이 사람은 자기의 비용을 들여서 이런 통행할 수 있는 통로를 확보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자, 이 통행지 소유자가 어떤 이유가 있어서 여기다가 철조망을 치거나 출입을 방해하게 되면 어떻다? 자격이 일정한 권리가 있기 때문에 이 방해 제거를 청구할 수 있다. 별로 안 중요해, 안 중요해. 지금 주의 토지 통행권 얘기는 세 가지 이슈. 자, 바로 더 편리한 경우는 인정되지 않았던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주의 토지 통행권의 폭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당장 출입할 수 있을 정도면 족하고 사항 내 토지용 상황을 고려할 필요는 없다. 그리고 세 번째 이슈가 됐던 게 그 얘기 있었잖아요. 자, 토지 분할로 무상의 주의 토지 통행권을 가지게 된 사람으로부터 양수를 한 사람, 매수한 사람은 유상의 주의 토지 통행권을 가지게 된다. 이게 이제 사실은 미리 전제가 돼 있어야 돼. 안 그러면 지문 읽다가 당하게 됩니다. 모를 얘기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자, 2번 질문 토지 분할로 무상의 주의 토지 통행권을 취득한 분할 토지 소유자가 그 토지를 양도한 경우 이걸 산 사람, 양수인에게는 무상의 주의 토지 통행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이게 이제 답이 되는 거죠. 중요 쟁점이고요. 그래서 옳은 것을 고르셔서 답을 뽑아. 옳든 틀리든 답을 뽑을 수 있는 주제는 유상이냐 무상이냐 요 쟁점을 가지고 구성을 하게 됩니다. 3번 질문이요. 자, 소유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이미 있더라도 더 편리할 때, 자, 주의 토지 통행, 다른 장소로 통행할 권리가 인정된다. 틀렸죠? 해서 더 편리할 때는 주의 토지 통행권 인정되지 않는다. 이렇게 가야 되죠. 4번, 기존의 통로가 있으면 그것이 당의 토지 이용에 부적합해서 충분한 기능을 하지 못할 때도 주의 토지 통행권 인정된다 해서 충분한 기능을 하지 못하면 주의 토지 통행권 인정돼야 되죠. 인정되지 않는 데서 틀리게 뽑아낸 것이고 더 편리한 경우에는 어떻다? 주의 토지 통행권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할 것. 자, 5번 주의 토지 통행권이 일단 발생하면 나중에 그 토지에 접하는 공로가 개설되어 통행권을 인정할 필요가 없어지더라도 소멸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틀리게 구성이 됐죠. 그래서 일단은 이게 하나하나 왜 틀렸다, 왜 맞았다를 백날 분석해봤자 영향가 없고요. 답이 되는 세 개 주제 미리 외우고 들어가셔야 돼요. 그리고 지금 얘가 25일 때인가요? 좀 오래됐어요. 그런데 지금 주기상 주의 토지 통행권에서 출제할 포인트는 얘가 제일 유력해요. 그래서 이렇게 설명을 드렸고요. 그래서 24, 23번 문제 보셨고요. 그 다음 문제 살펴보겠습니다. 자, 27회 때 나왔던 문제, 주의 토지 통행권에 관한 설명, 틀린 것을 고르시오라고 해서, 자, 끄트머리 가야 되죠? 충분한 기능을 하지 못한 경우 인정되게 된다. 오른편 되겠습니다. 2번요, 주의 토지 통행권의 범위라고 하는 것은 장차 건립될 아파트 건축을 위한 이용 상황까지 미리 대비해서 정할 수 있다 해서 장차 사용 범위까지 정할 수 있다. 이건 안 되고요. 지금 당장 출입할 수 있을 정도면
족하다. 근데 이 판례 취지는 뭐 이런 거죠. 자, 어떤 맹지가 있고요. 여기가 이제 아파트 건설 부지라고 전제를 해보겠습니다. 통행지가 있게 될 것이고 큰 공로가 있다. 그랬을 때 여기를 나다닐 수 있는 권리, 주의 토지 통행권 확인 청구 소송을 통해서 승소하게 되면 나다닐 수는 있긴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앞으로 이 아파트 입주민이 이용할 수 있을 만큼 폭넓게 크게 도로를 뭐 확보해 준다, 이런 것은 허용되지 않고 지금 당장 출입할 수 있을 정도이면 족하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걸 갖고 틀리게 답을 뽑았고요. 그 다음에 주의 토지 통행권이 인정되는 경우 통로 개설 비용은 원칙적으로 통행권자가 부담합니다. 저희가 남의 땅 가는 거니까 통로 개설 비용 자체는 통행권자가 부담하고요. 대신 이렇게 통로를 개설해 놨는데 통행지 소유자가 출입에 방해를 하기 위해서 철조망 등을 설치했다라고 한다라면은 이때는 뭐라고 그랬어요? 이때는 지금 철조망 등을 설치하면 그때는 제거 청구를 할 수가 있다. 그냥 흘러가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4번 지문인가? 통행지 소유자가 주의 토지 통행권에 기한 통행에 방해가 되는 축조물을 설치했을 때 그 본래적 기능 발휘를 위해서 통행지 소유자가 철거 의무를 부담한다. 방금 설명드린 얘기. 자, 주의 토지 통행권의 성립은 등기가 필요가 없다 해서 이건 물권이 아니죠. 단독 물권이 아닙니다. 그래서 소유권의 한 내용일 뿐이지 독자적인 물권이 아니기 때문에 등기할 수 자체가 없죠. 등기할 수도 없는 것이고 할 수도 없고 설령 말도 안 되는 등기가 있다 할때도 그 자체가 무효가 되게 된다. 여기 등기법에서 공부하는 주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3개 외우셔야 되죠. 더 편리한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는다. 두 번째, 상내 토지용 상황까지는 고려할 필요가 없다라고 해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24회에 나왔던 쟁점, 토지 분할로 무상의 주의 토지 통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 문제의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제 지금 소유권을 양도했을 때 양수인은 다시 유상의 주의 토지 통권이 된다. 그 정도로 봐야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 답은 2번 이렇게 뽑아냈고요. 그 다음 문제 봅니다. 그래서 상린관계에 관한 설명 틀린 것은 해서 서로 인접한 토지의 통상에 경계표를 설치하는 경우 측량 비용을 배회한 설치 비용은 비례해서 부담한다. 이걸 틀리게 뽑아서 아주 지저분하게 나왔던 주제. 이 파트는 내용 자체가 너무 간단하기 때문에 말장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까 외울 때 이렇게 갔어요. 설반측비 이렇게 외우자고 그랬습니다. 설치 비용은 절반씩, 그 다음에 측량 비용은 면적에 비례해서 부담한다 해서 설반측비. 하여튼 너무 간단한 부분이다 보니까 말장난. 그래서 지문을 다시 보면 설치 비용은 바로 절반씩 부담을 해야 되죠. 근데 이제 측량 비용이라고 착각을 유도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설반측비라고 하는 거, 설치 비용은 절반씩, 측량 비용은 면적에 비례해서 부담한다. 까다로웠던 지문입니다. 2번, 갑과 을이 공유한 토지가 갑의 토지와 을의 토지로 분할됨으로 인해서 갑의 토지가 공로에 통하지 못하게 된 경우 갑은 공로에 출입하기 위해서 을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으나 보상할 의무는 없다라고 해서 옳은 표현. 아까 봤던 얘기죠. 24회 때 나왔던 주제. 토지 분할로 인해서 주의 토지 통행권이 인정되게 되는 경우 이때는 무상에 해당이 되게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3번 질문. 인지 소유자 자기 비용으로 담의 높이를 통상보다 높게 할 수 있다. 그래서 아까 담장 설치 청구권이라고 해서 두 개 이웃하고 있는 토지 소유자 중 일방이 그 상대방에 대해서 담장 설치를 청구하면 상대방은 협력할 의무가 있다. 그래서 그 내용이 뭐냐 했을 때 설반, 측비 이런 식으로 가는 거야. 그런데 일방 당사자가 더 높게 통상의 담보다 높게 싸고 싶다. 그럼 자기 비용을 투자하는 것도 가능하다. 그 다음에 이제 4번 토지 소유자 과다한 비용이나 노력을 요구하지 않고는 토지용에 필요한 물을 얻기 곤란한 때 이웃 토지 소유자에게 보상하고 여수 남는 물의 급여를 청구할 수 있다. 이게 이제 가끔 어디에 이렇게 상린관계할 때 물 얘기가 나오면은 그냥 무시하고 넘어가실 것. 사실 우리 민법 조문에는 물에 관한 상린관계 조항이 되게 많습니다. 근데 우리 시험에 거의 출제가
안 되고 또 설령 된다 할지라도 답을 뽑지 않는 이유는 이게 농경사회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에 와서는 그 남는 물의 공급 청권 이런 것들 자체가 큰 의미를 가질 수가 없다라고 이렇게 봅니다. 그 정도고요. 그 다음에 5번 지상권자 이웃 토지 사용을 청구할 수 있다. 주어서로 끊어가셔야 돼. 이 집은 되게 까다롭죠. 우리 앞에서 중간에 그런 질문 있었습니다. 이웃 토지 사용 청구권이라고 해서 그게 비주거용 토지면 자 당연히 사용을 허락을 해줄 의무가 있었고요. 주거용 토지일 때는 사용을 거절할 수 있다. 그래서 지금 두 개의 토지가 있어. 갑이라는 사람이 A란 토지, B란 토지, 갑이란 토지, 을이 B란 토지를 가지고 있다라고 했을 때 이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을에 대해서 뭘 주장할 수 있다고요? 바로 이웃 토지, 담장 등을 설치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 이웃 토지 사용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면 협력을 해야 된다. 근데 이 갑이 소유하고 있는 A 토지의 병이라는 사람이 지상권을 가지고 있으면 이 지상권자도 당연히 어떻게 할 수 있다? 이웃 토지 소유자에게 이웃 토지 사용을 청구할 수 있다. 이런 식의 논리 구조. 그래서 이 문제는 1번, 2번, 3번은 전통적으로 다뤄져 왔던 주제가 되게 될 것이고, 자, 4번에서 물 얘기에서 당황을 주고요. 5번에서 응용 들어간 거, 이웃 토지 사용 청구권 관련해서 소유자만 주장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이 일정한 토지, 정당한 권원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소유권이랑 같이 맞물려서 뭘 주장할 수 있다? 바로 이웃 토지 사용 청구 등을 할 수가 있다. 그 정도로 가게 됩니다. 그 정도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검토 드릴 주제가 뭐가 있을까요? 그래서 지금 이제 25회 때 나왔던 문제, 상림 관계 등에 관한 설명, 틀린 것을 고르시오라고 해서 자, 경계 설치된 경계표 원칙적으로 상린자의 공유로 추정한다 해서 큰 의미는 없습니다. 아까 담장의 설치, 경계표의 설치라고 하는 거 이렇게 갔었죠. 한쪽에서 담장 설치를 청구하면은 상대방은 협력할 의무가 있다. 그게 뭐 어쨌다는 얘기야. 설반 측비라고 했었죠. 설치 비용은 절반씩 부담했던 것이고 측량 비용이라는 것은 면적에 비례해서 부담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설치 비용이 절반씩 부담이 원칙이니까 담장은 어떻다? 공유로 추정을 하게 됩니다. 이웃하고 있는 토지 두 사람 사이에 공유로 추정한다. 물론 이때 우리가 나중에 공부하게 될 공유에 있어서는 분할 청구라는 개념이 있게 될 텐데 이때는 뭐예요? 설반 측비 이것 때문에 담장에 대해서는 분할 청구는 허용되지 않는다. 이런 해석이 나오게 됩니다. 뭐 담장 분할해서 뭐 하겠습니까? 쓸모가 없는 것인데. 그래서 요 정도. 그 다음에 토지 소유자, 이웃 토지로부터 자연히 흘러오는 물을 막지 못한다라고 해서 물을 막아버리면요 위에가 보가 돼갖고 작살나는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게 상린관계 얘기라고 아까 남는 물에 보상하고 그 급수를 청구할 수 있다 이런 얘기와 같이 가는 얘기. 또 물 얘기 나와 있고는 토지 소유자 첨화물이 이웃에 직접 낙하지 않도록 적당한 시설 등을 해야 된다라고 해서 자, 그래서 뭐가 있을까요? 이렇게 차양 같은 걸로 만들어서 물 떨어지는 걸 막아줘야 된다. 이런 식의 논리 구조. 그래서 이 물 얘기 나오면 그냥 두 번이나 지금 오래전에 나왔었는데 신경 쓰지 마시라고 16년 동안 물 관련해서 나온 질문이 한 서너 개 됩니다. 정말 3개씩이나 봤는데 거의 답이랑 관련 없어요. 그 다음에 4번 건물을 축조함에 있어서 특별한 관습이 없으면 경계로부터 반 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한다. 이게 이격 건축이라는 개념인데 참고적으로 이건 민법에서 하는 얘기이고요. 실질적으로는 건축법을 적용하게 되면 훨씬 더 많은 거리를 띄워서 건물을 지어야 됩니다. 근데 이제 민법에서는 그렇다. 이런 얘기입니다. 민법에서는 그렇다라고 할 거. 자, 그 다음에 토지의 경계, 담이 없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인접지 소유자, 그 공동 비용으로 통상의 담을 설치하는데 협력할 의무가 없다라고 틀렸죠. 담장 설치 청구권이 인정이 된다는 얘기인 즉슨 상대방은 어떻다? 담장 설치에 협력할 의무가 있다라고 해서 그리고 이 문제 같은 경우는 거의 5번 정도 제외하고는 다 쓸데없는 소리. 특히 이제 2번, 3번 물 얘기 이런 것들은 전혀 가치가 없는 지문이 되게 됩니다. 이거 나왔다고 해서 막 이렇게 공부한다고 해서 다시는 안 나와. 그래서 물 얘기는 큰 의미 없으니까 비우고 가실 거예요. 그래서 상린관계 다시 한번 머릿속으로 정리하셔야 돼. 수의 토지 통행권 더 편리한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는다. 두 번째 이슈가 됐던 게 장래 토지 형상을 고려할 필요는 없다. 그 다음에
무상의 주의 토지 통권을 가지고 있는 토지를 매수한 사람, 다시 유상이다. 이런 것도 있었고요. 담장의 설치 관련해서 설반 측비해서 설치 비용은 절반씩, 그 다음에 측량 비용은 면적에 비례해서 부담한다. 이런 것이 있었고요. 담장 설치 협력할 의무가 있다라고 하는 걸 설반 측비의 문제로 해석을 하게 된다. 그게 무슨 의미냐 했을 때 결국은 설반 측비다. 이렇게 가야겠고, 아까 그 정도. 자, 보시오. 그 다음 주제 가서 보겠습니다. 자, 28회 문제. 상린 관계에 관한 설명, 틀린 것을 고르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인접재 수목뿌리가 경계를 넘는 때 임의로 제거할 수 있다. 수목은 뿌리는 어떻다? 임의로 제거할 수 있다. 2번 질문. 주의 토지 통행권자, 통행에 필요한 통로를 개설했을 때 그 통로 개설 비용 등을 부담을 해야 된다. 그런데 토지 소유자, 통행지 소유자가 이걸 출입을 방해하면 그때는 이제 철거를 주장할 수 있다. 이렇게 갔던 것이고요. 3번 질문. 통행지 소유자가 주의 토지 통행권에 기한 통행에 방해가 되는 담장 등을 설치했을 때 이 통행지 소유자가 그것을 제거할 의무를 부담을 하게 된다 해서 그 정도 2번, 3번 세트로 계속 묶여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4번 경계 설치된 담이 상린자의 공유인 경우 이 분할 청구는 허용되지 않는다 해서 오른편. 그래서 큰 의미는 없어요. 그래서 일단 아까 설반 측비였으니까 담장 경계표는 원칙적으로 공유로 추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설령 그게 공유가 됐다 할지라도 분할 청구는 허용되지 않는다. 이런 식의 취지. 자, 5번인가요? 자, 이걸 답을 뽑았다. 경계선 부근의 건축 시 경계로부터 반 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하는데 이를 위반한 경우 건물이 완성된 후에도 철거를 청구할 수 있다 해서 건물이 완성되거나 공사기간 1년이 지나게 되면 철거 청구 등은 어떻다? 허용되지 않는다. 이렇게 갑니다. 철거 청구 등은 허용되지 않는다라고 할 것. 요렇게 가야 되고 답은요 5번으로 구성합니다. 그래서 다시 보자. 반미터성 격리. 이건 이제 던져주는 지문이 될 테고, 자, 공사가 완성이 되거나 공사가 1년 이상 진행이 되면 더 이상 소화, 철거 청구 등은 허용되지 않고 손해배상만 청구할 수 있다. 그래서 뭐 상린관계는 내용 자체가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1년에 평균 한 문제가 구성되는 영역 중에 하나. 그래서 우리가 이제 민법 공부해 가실 때 뭐 지금 30분 이상 설명을 드려서 이걸 가게 되는데 무조건 맞춰야 될 문제들이 몇 개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특히 물 얘기하는 것들은 다 비우고 가시겠고. 자, 잠시 끊었다 그 다음 주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잠시 끊었다 갈게요.